진행성 신장암의 치료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3상 연구, 즉 체크메이트 214, 키노트 426, 제브린 리날 101 연구 결과 면역 항암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합요법은 진행성 신장암 1차 치료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연구들의 표준 대조군의 치료는 공이 수니티닙이며 체크메이트 214는 니볼루맵과 이피리무맵, 키노트 426은 펜브로리즈맵과 엑시티닙, 제브린 레날 101은 아벨루맵과 엑시티닙의 효과와 안정성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치료의 조합 중 최선의 치료는 무엇일까요? 주지하시다시피 대조군이 동일하더라도 연구 간의 비교를 통해 실험군의 어떤 우위를 상대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른 참여 기준이 다르고 임상적인 양상의 분포가 다르며 추적 관찰 구간 및 1차 목표 분석군 및 1차 목표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알고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들의 이 효과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률 측면에서는 니볼루맵과 이피리무맵의 반응률 41%는 펜브로리즈맵 엑시티닙의 반응률 59%, 아벨루맵 그리고 엑시티닙의 반응률 53%에 비해서 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 반응은 니볼루맵, 이피리무맵에서의 11%가 펜브로리즈맵 엑시티닙과 아벨루맵 엑시티닙의 각 5.8%, 3.8%보다는 높습니다. 무진행 생존율 또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병합한 경우 면역항암제 병합보다는 연장됩니다. 각각 9.7개월, 15.1개월, 13.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무진행 생존 기간은 표적 치료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엑시티닙과 소라페닙을 1차 치료로 비교한 연구에서의 엑시티닙 단독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10.1개월이었고 사이토카인 치료 이후에 엑시티닙의 무진행 생존 기간은 엑시스트라에서 12.1개월이었습니다. 반면 키노트 427 코호트 A 연구에서 펜브로리즈맵 단독으로 사용 시 무진행 생존 기간은 8.7개월에 불과했죠. 즉,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병합하는 경우 무진행 생존 기간은 최소한 표적 치료제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존율에 있어서 니볼루맵과 이피리무맵 그리고 펜브로리즈맵 엑시티닙은 통계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생존율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벨루맵과 엑시티닙의 경우는 메디안 팔롭 19.3개월, 즉 펜브로리즈맵 플러스 엑시티닙보다 더 오랜 기간 팔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생존율의 증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아벨루맵과 엑시티닙이 처음 보고된 당시에 메디안 팔롭 12개월대의 해저드 레이셔보다 팔롭에서 해저드 레이셔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더 추적 관찰한다 손 치더라도 아벨루맵과 엑시티닙이 수니티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율 증가는 보여주기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생존율 증가는 종양내과 의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어떤 변수보다도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두 약제만이 치료 지침에 포함됩니다. 2020년 First Line MRCC NCCN 가이드라인을 보면 2018년, 2019년과 같이 이 Intermediate Poor Risk에서 니볼루맵, 이피리무맵이 레벨 1 Category of Evidence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펜브로리즈맵 엑시티닙이 Intermediate Poor Risk에서 카테고리 1 레벨로 에비던스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페이버러블 리스크에서는 이 작년과 달리 수니티닙과 파조파닙이 카테고리 2A로 강등이 되었고
페몰비드 엑시티닙이 카테고리 2A로 등재가 되었고, 또 나벨루메 엑시티닙은 모든 리스크 그룹에서 preferred는 아니지만 아주 recommended regimen으로 2A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니틴과 파조파닙이 푸어리스크에서 선호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권할 수 있는 2A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favorable 그룹에서 펜브로리즘 엑시티닙이 레벨 1 에비던스를 레벨 1 에비던스 카테고리를 획득하지 못했을까요? 펜브로리즘의 엑시티닙이 favorable 리스크 그룹에서 2A 카테고리에 등재되지 못한 이유는 416 스타디의 서브그룹 애널리시스에서 favorable 그룹의 환자들에서는 OS나 PFS의 유연 베네핏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avorable 그룹의 단 6%의 환자만이 사망하였으므로 추후 롱텀 팔로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favorable 그룹에서는 카테고리 1 에비던스 없이 수니티닙, 파조파닙, 펜브로리즘 엑시티닙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장기간 추적 관찰 결과 저위험군에서도 니볼루맵, 이피리무맵의 사용이 완전 반응률 9%이며 수니티닙에 비해서 생존기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안정성 문제가 없다면 니볼루, 이피를 구별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레벨 1 에비던스가 있는 인터메디ate 푸어 리스크 그룹에서는 어떤 조합이 선호될까요? 인터메디ate 푸어 리스크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다시 추출하였습니다. 이 위험군에서 두 치료 방법의 효과는 유사합니다. 단 반응률을 보시면 니볼루맵, 이피리무맵이 42% 대 페몰엑시티닙 56%로 페몰엑시티닙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CR 레이트는 11%와 4.8%로 니볼루맵 엑시티닙 그룹이 더 높습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8.2개월 대 12.6개월로 엑시티닙 페몰그룹이 더 높습니다. 또한 오버롤 서바이벌에 있어서는 두 약제 간의 해저드 레이쇼는 각각 0.66, 0.52로 그리고 인터메디ate 리스크 그룹에서도 0.66, 0.53, 푸어 리스크 그룹에서 0.57, 0.43으로 모든 리스크 그룹에서 각각의 약제가 수니티닙에 비해서 서바이벌 베니핏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해저드 레이쇼는 뉴메리컬리 펜브로엑시티닙이 좀 더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제를 선택할까요? 효과만으로 본다면 리스폰스 레이트가 높은 PFS 베니핏이 더 높은 서바이벌 해저드 레이쇼가 더 낮은 펜브로엑시티닙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팔로업 듀레이션이 더 길고 CR 레이트가 더 높은 니볼루맵, 이피리무맵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야 될까요? 모든 환자한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펜브로엑시티닙을 사용하면 우리가 엑시티닙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역 항암제 조합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TKI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니티닙에 비해서는 QL 이득을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펜브로엑시티닙의 QL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죠. 또 하나 면역 항암제를 병합했을 때는 면역 관련 부작용이 많으면 일부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가 중지되는 비율을 보면 니볼루맵, 이피리무맵 그룹 22%, 펜브로엑시티닙 10.7%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면역학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인 콜라이티스의 3도 이상이 4.9, 1.9, 헤파타이티스 3도 이상이 8.2, 2.3, 그리고 아드레날라이티스 3도 이상 2.6, 0.7, 하이포피자이티스 3도 이상 2.7, 0.9%로 니보, 이피의 면역 관련 부작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군이 29%, 물론 펜브로엑시티닙에서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펜브로 단독을 봤을 때는 약 10% 정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죠.
삶의 질에 대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니볼루맵과 이필리무맵 데이터가 NEJM에 발표되었을 때 FKSI19을 이용한 삶의 질 측정의 결과 수니티닙에 비해 니볼루맵, 이필리무맵이 통계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이 더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 보고 시 펜브로리즘 엑시티닙의 경우에는 삶의 질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EMA 자료를 인용해서 보면 URTC QLQC30을 이용한 글로벌 헬스 스테이터스에 있어서 수니티닙에 비해 더 나은 점이 없고 차라리 Function and Symptom Score에서 보면 다이아레아 도메인에서는 수니티닙보다 더 불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브로리즈맵도 콜라이티스로 인해 다이아레아를 일으킬 수 있고 엑시티닙의 흔한 부작용도 다이아레아이므로 수니티닙에 비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더 흔한 것은 쉽게 이해됩니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인해 펜브로리즈맵과 엑시티닙을 사용했을 때는 수니티닙에 비해서 삶의 질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짐을 FKSI DRS를 이용한 QL 측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 이런 quality of life, 그리고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한면 한국의 기준은 어떨까요? 한국은 겨우 뒤늦게 2018년 니볼루맵이 MFDA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급여가 되고 있지 않고 니볼루맵, 비리브맵이 퍼스트 라인에 있어 그리고 올해 펜브로엑시티닙이 허가를 받았지만 전혀 급여가 되지 않으며 2018년 엑시티닙이 그건 한 6, 7년 지나서 급여를 세컨드 라인에서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올해 카보잔티닙이 세컨드 라인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것 말고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베이스드 메디신을 한다면 매우 치료가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결론입니다. 1차 치료로 전이성 두명세포암에서 아주 좋은 예후 favorite intermediate 4리스크 그룹에서 펜브로리즈맵이 새로 스탠다드 케어가 되었고 맵 4리스크에서는 니볼리브맵이 다른 스탠다드 케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제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가 CRA, Adverse Event, Quality of Life, Cost, Reimbursement Policy를 근거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약제에 대한 Accessibility, Affordability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Multidisciplinary Management를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간이 우리가 Multidisciplinary Management가 더 확충되고 적용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